CCTV 다 확인했습니다. 업무 규정 위반이 명백해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추위에 떨고 계셨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생명이 위급했어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 과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은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서은지 씨,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꺼내 은지 앞에 놓았어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정직 처분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주인공의 사연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눈발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 서은지는 두꺼운 패딩을 꽁꽁 여민 채 건물을 나섰어요. 오후 6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퇴근이었죠. 휴, 정말 춥네.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발끝이 시렸어요. 은지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은지의 발걸음이 뚝 멈췄어요. 응급실 입구 옆 벤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로 몸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노숙자였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도 그래야 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누군가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르는데. 아저씨, 괜찮으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죠.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았어요. 은지는 순간 어딘가 품위가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춥구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은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응급실 입구까지는 불과 몇 미터. 하지만 그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 보였죠. 은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저기요, 밖에 환자가 쓰러져 있어요. 간호사들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곧 들것이 나왔고 노숙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죠. 은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밖에 쓰러져 있어서요. 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있나요? 응급실 간호사가 확인한 결과 그에게는 아무런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죠. 선불로 50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응급 처치 비용이에요.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이번 달 월급에서 어머니 기일 제사 비용을 빼면 얼마 남지도 않았죠. 하지만 은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제가 낼게요. 아니, 왜 모르는 사람 치료비를. 동료 직원이 놀란 듯 물었지만 은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은지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본 척하지 마라.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단다. 은지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 있었죠. 바로 오래된 병원 직원증이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정현우라는 서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은지는 그 직원증을 보며 이 병원에 지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했던 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비록 어머니는 은지가 태어난 직후 병원을 그만두셨지만 이곳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죠. 은지 씨, 정말 괜찮아요? 동료의 목소리에 은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이번 달은 아껴 쓰려고 했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웃으며 말했죠.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이제 안정을 찾은 듯했습니다. 은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물었습니다. 정태수예요. 노숙자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은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정태수, 왠지 평범하지 않은 이름 같았어요. 나이는요? 73. 은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였어요. 추운 겨울밤 거리에서 살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죠. 보호자 연락처는요? 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듯이요. 은지는 조용히 뒤돌아섰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냈으니 이제 갈 때가 됐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지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 번호 남겨도 될까요?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는 연락처를 적어주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었을까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지는 어머니의 직원증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엄마, 제가 오늘 좋은 일 했어요. 엄마라면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은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오늘의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정태수라는 노숙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원무과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서은지 씨, 이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과장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제 일을 알게 된 걸까요? 개인 카드로 환자 치료비를 대납했다고요? 이 과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응급 상황이었고 환자분이 신분증이 없어서 그게 우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걸 모르시나요? 이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규정은 규정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은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은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세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은지 씨, 잠시 면담 좀 하시죠. 은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사과로 향했어요. 이미 결과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규정은
엄격했어요. 개인이 환자 치료비를 대납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죠. 보험 사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은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일했던 이 병원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은지 씨, 누군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어제 그 환자분, 정태수 씨 말이에요. 깨어나셔서 은지 씨를 찾으세요. 은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를요? 네.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인사과 면담이 있었지만 왠지 정태수 씨를 먼저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응급실로 향하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어쩌면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른다는. 은지는 응급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인사과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태수 할아버지는 나중에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인사과 문을 여는 순간 은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에는 인사과장과 이과장, 그리고 낯선 사람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은지 씨. 인사과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밤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개인 비용으로 신원불명의 환자 치료비를 대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이유가 뭡니까? 이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어요. CCTV 다 확인했습니다. 업무 규정 위반이 명백해요.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추위에 떨고 계셨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장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어요. 병원엔 규정이 있어요. 개인이 함부로 환자 치료비를 대납하면 안 됩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고 병원 재정 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사과장이 덧붙였어요.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듯했죠. 하지만 생명이 위급했어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밖에서 얼어 죽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과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은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그럼 병원은 뭔가요?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는 곳인가요? 서은지 씨, 인사과장이 엄하게 말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꺼내 은지 앞에 놓았어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정직 처분입니다. 은지의 손이 떨렸어요. 정직이라니 언제까지인가요? 최소 한 달입니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그동안 월급도 없겠죠. 어머니, 기일도 다가오는데 지금 바로 출입증을 반납하세요. 이 과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은지는 목에 걸린 출입증을 풀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개인 물품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인사과를 나와 원무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은지야, 괜찮아? 선배 직원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은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정직이래. 한 달 동안. 뭐, 그게 무슨.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좋은 일 했는데.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 위반이래. 어쩔 수 없어. 원무과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어요. 다들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은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이 나왔어요.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은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낡은 병원 직원증도 꺼냈어요.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정현우라는 서명. 은지는 그것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일했던 이 병원에서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은지 씨, 갑자기 누군가 불렀어요.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그 할아버지 정태수 씨가 계속 은지 씨를 찾으세요. 정말 급하다고.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정직 처분을 받았으니 환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아가씨한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짐 정리하고 갈게요. 간호사가 돌아간 후 은지는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박스에 물건들을 담으며 5년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의 설렘, 첫 월급으로 어머니 약을 사드렸던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울었던 기억. 은지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혜진이 곁에 와서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맞아. 우리라면 못했을 거야. 그 할아버지도 고마워하실 거야.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들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이 과장과 마주쳤어요. 그는 은지를 차갑게 바라봤죠.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나요? 이 과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병원은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은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과장 옆을 지나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엄마, 전 떳떳해요. 그녀는 응급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정태수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급하게 찾는지 궁금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은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병실 문을 열자 정태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아가씨, 정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고맙소.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야. 은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아가씨, 혹시 정태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서은지예요. 서은지.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서연 아니오?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정태수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지는 은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뭔가 아는 게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정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가씨,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은지는 숨을 죽였어요. 왠지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내 동생,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현우라는 사람이 있어. 정현우, 어머니의 직원증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은지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신가요? 정태수는 은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아가씨의, 하지만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은지와 정태수 모두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이사장 정승호였어요. 아버지, 병실로 뛰어든 정승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안도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죠. 정태수는 갑작스런 등장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승호야? 은지는 당황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병원 이사장이 이 노숙자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정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 잠깐. 정태수가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 아버지가 아니야. 승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난 정태수야. 내 아버지는 정현우지. 은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현우? 어머니의 직원증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승호는 정태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큰아버지? 정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승호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했어요. 그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큰아버지세요? 50년 만에. 정태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미소였죠. 하지만 그 미소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컸구나, 승호야. 은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가족 상봉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승호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혹시 누구신지. 아, 이분은. 정태수가 은지를 가리켰어요. 나를 구해준 은인이야. 서은지라는 아가씨지. 승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죄책감으로. 서은지 씨라고요? 승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은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은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승호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서은지 씨라면 어제 개인 비용으로 치료비를. 맞아요. 정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자기 돈으로 내 치료비를 냈어. 그런데 정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까 들으니 그 일로 징계를 받았다더군. 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징계를?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직 처분받았어요. 규정 위반이라고. 승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말도 안 돼. 생명을 구한 사람을 징계한다니.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 나야. 지금 당장 인사과장 좀 불러. 그리고 어제 응급실 CCTV 영상 다 준비해. 은지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이사장님, 괜찮아요. 이미 결정된 일이고. 괜찮지 않아요. 승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큰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순 없어요. 정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호야, 이 아가씨 말대로. 아니에요, 큰아버지. 승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병원이 이래선 안 됩니다. 그는 다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은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승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정태수가 갑자기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까 못다한 얘기가 있어. 은지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아까 정현우라는 이름을 말하려던 순간 큰아버지, 잠시만요. 승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처리할 일이 있어요. CCTV부터 확인하고.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병실엔 은지와 정태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태수는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죠. 이서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은지의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알고 말고. 내 동생이 사랑했던 여자니까. 은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현우 씨가 내 쌍둥이 동생이야. 그리고 아마도. 정태수가 말을 멈췄어요. 은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내 아버지일 거야. 은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9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지다니. 왜 엄마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정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현우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거든. 집안 반대요? 그래. 현우는 재벌가 사위가 될 예정이었어. 하지만 서연이를 만나고. 정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둘은 진심으로 사랑했지. 하지만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어. 은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는 혼자서 저를. 그래, 대단한 여자였어. 내 어머니는. 정태수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현우는 몰랐을 거야. 서연이가 임신한 걸.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왜 노숙자가 되신 거예요? 정태수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현우가 공부할 수 있도록 포기했어. 형제는 똑같이 공부 잘했지만 한 명만 대학에 갈 형편이었거든. 은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형제의 희생이 느껴졌죠. 그리고 집을 나왔어. 현우가 부담 갖지 않도록. 50년 동안요? 그래. 멀리서 지켜봤지. 현우가 성공하는 걸, 결혼하는 걸, 승호가 태어나는 걸. 정태수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나타날 순 없었어. 내가 나타나면 현우가 괴로워할 테니까. 은지는 정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승호가 돌아왔어요. 뒤에는 몇 명의 직원이 더 있었죠. 큰아버지, CCTV 다 확인했어요. 승호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서은지 씨의 징계 취소 명령도 내렸습니다. 은지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당연한 거예요. 생명을 구한 직원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호는 뒤돌아서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인사과장과 이과장 둘 다 경고 조치하세요. 그리고 서은지 씨는 즉시 복직시키고. 잠깐만요. 은지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승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요? 은지는 정태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승호를 봤죠. 지금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방금 알았고. 승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정태수와 은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큰아버지, 설마. 정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지는 아마도 현우의 딸일 거야. 승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잊었어요. 운명의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었다니. 노숙자를 도운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계속 흔들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승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큰아버지를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현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태수 형을? 예. 그리고 승호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해요. 전화를 끄는 승호는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어머니 사진이 있으신가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죠.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승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분이 정태수가 끼어들었어요. 이서연이야. 현우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승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은지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책상 서랍에 늘 간직하시던 사진과 같은 분이에요. 은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람을 잊지 못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어머니를 잊지 못했던 거군요. 30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현우가 들어섰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죠. 그가 정태수를 보는 순간 두 노인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현우야.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미안해. 형,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태수가 동생의 등을 토닥였어요. 난 내 선택에 후회 없어.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내 행복이었으니까. 은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형제의 정이 이렇게 깊을 수가. 정현우가 눈물을 닦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은지에게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아가씨는
정태수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은지야, 이서연의 딸이지. 정연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승호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이의 딸. 정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서연이 딸이 맞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정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닮았어. 서연이를 정말 많이 닮았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지냈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은지의 대답에 정연우가 휘청거렸습니다. 죽었다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승호가 놀라서 아버지를 부축했죠. 아버지. 정연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미안하다. 은지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한참을 울던 정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서 서연이를 포기했어. 정태수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 늦지 않았어. 정연우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얘가 정말 내 딸이란 말이냐?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정연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학 시절 너희 어머니를 만났어. 도서관에서였지.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책을 찾다가 부딪혔는데 그때 서연이의 미소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 은지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그려졌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사랑했지. 하지만 정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재벌가 사위가 되기로 약속된 몸이었거든. 순간 은지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서연이는 울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지. 정연우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임신한 걸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저를 키우면서.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외로워하셨죠. 하지만 은지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연우의 눈빛이 애절했어요. 그래요. 늘 밝게 웃으셨고 좋은 엄마였어요. 정연우는 은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9년 만에 만난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승호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어요. 가족들끼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정태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야. 늦었지만 정연우는 은지를 꼭 안았어요. 내가 있었다니. 서연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엄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이냐? 예. 늘 좋은 추억만 간직하셨어요. 정연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죽어서 서연이를 만나면 용서해줄까? 은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사랑하셨으니까. 정연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병실에는 가족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50년의 이별, 29년의 공백이 마침내 메워지는 순간이었죠. 정태수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묘해. 내가 쓰러진 걸 은지가 도와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정연우가 형을 바라봤어요. 형이 연결해 준 거야. 고마워, 형. 은지는 두 노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노숙자를 도운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을 만들다니.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끌어 주신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승호가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했어요. 확실하게 하려고요. 정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그는 은지를 다시 한 번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서연이와 나의. 은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29년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은지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연우가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도 긴장되어 보였어요. 괜찮아.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잖아. 현우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예. 그래도 떨려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봉투를 들고 나왔죠. 정연우 씨, 서은지 씨.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결과지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9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은지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구나. 은지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29년 만에 찾은 가족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그때 승호가 복도를 걸어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지는 정말 내 딸이야. 승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제겐 누나가 생긴 거네요?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이라니. 평생 혼자였는데 갑자기 가족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누나라고 부르기엔 좀 어색한데요. 승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편하게 은지 씨라고 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은지도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해요. 승호 씨.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세 사람은 정태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큰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실 거예요. 병실 문을 열자 정태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큰아버지. 승호가 부르자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들 왔구나.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죠. DNA 결과 나왔어요. 은지는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정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봐도 붕어빵이던데. 다들 웃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형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형,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어? 태수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아까도 간호사 이름을 못 알아봤어.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의사를 불러야겠어. 승호가 서둘러 나갔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막 가족이 됐는데 큰아버지가 아프시다니 치료할 수 있나요? 의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초기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병행하면. 현우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형, 걱정하지 마.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게.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소리야.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앞으로 함께할 날이 많은데. 은지도 태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큰아버지, 꼭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희가 도울게요.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다. 다들 고마워. 의사가 나간 후 가족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모시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떨어져 살 이유가 없어.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익숙해. 큰아버지,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 뭔지 아세요? 힘들 때 함께하는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어요. 평소 조용한 은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니. 저도 29년 동안 혼자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정말 외로웠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요. 큰아버지도 저희와 함께 사셔야 해요. 태수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죠.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죠. 현우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형이 날 위해 평생 희생했잖아. 이제 내가 형을 돌볼 차례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폐가 되는 것 같아서. 폐라니요. 가족인데. 승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 넓으니까 큰아버지 방도 충분해요. 은지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이 가족과 연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큰아버지를 돌려드릴게요. 감동의 물결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현우는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을 떨어져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하자.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승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퇴원, 수속 준비할게요. 오늘부터 한 집에서 살아요. 은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같이 살아도 될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은 너무 외로워서. 현우가 활짝 웃었어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승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방도 준비할게요. 아니, 은지 씨 방도요. 은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날 오후 태수는 퇴원했습니다. 정씨 가족의 대저택 앞에 선 은지는 입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승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은지 씨 집이기도 해요. 커다란 문이 열렸어요. 직원들이 나와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태수는 어색해하며 들어갔고 은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현우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형 방이야. 그리고 은지, 내 방은 이쪽. 넓고 깨끗한 방이었어요. 은지는 꿈만 같았죠. 정말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되나요? 현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했어요. 태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혼자 먹던 밥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다니. 건배하자. 현우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은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동생. 29년 만에 찾은 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노숙자를 도운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은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은지는 병원 정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달 만에 복직이었죠. 은지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승호가 서 있었어요. 오늘부터 출근이죠. 아버지가 특별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어요. 은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취약계층 의료지원 센터요. 은지 씨가 맡아주셨으면 해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가 늘 꿈꿔온 일이었거든요. 병원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따뜻한 미소로 딸을 맞이했어요. 우리 은지 왔구나. 은지는 아직도 우리 은지라는 말이 어색했지만 좋았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니까요. 이 프로젝트는 은지가 보여준 정신을 확대한 거야. 현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돈이 없는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야. 은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병원이 해야 할 일이죠.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은지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환영해줬어요. 은지야, 돌아왔구나. 혜진이 달려와 안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듣기로는 대단한 일이. 은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일부터 하자.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은지가 이 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이 과장은 은지를 보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이 그렇게 구박했던 직원이 사장님 딸이었다니. 아니, 은지 씨. 더듬거리는 이 과장을 보며 은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전 똑같은 직원이에요. 이 과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은지는 곧바로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노숙자분들, 이주노동자분들, 독거노인분들. 은지는 리스트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큰아버지처럼 도움이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태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큰아버지, 오늘 병원 어떠셨어요? 태수는 은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우리 은지 왔구나. 치료 잘 받았어. 의사가 많이 좋아졌대. 정말로 태수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어요. 약물 치료와 가족들의 관심 덕분이었죠.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현우랑 승호 기다리고 있어. 은지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태수가 부엌으로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셨거든.
은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지. 태수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버지도 엄마를 아셨군요. 알고 말고 현우가 정말 사랑했으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현우와 승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좋은 냄새가 이렇게 나지? 현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은지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상, 정겨운 대화. 은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오늘 프로젝트 회의 어땠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완성하는 거야. 승호도 거들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울게요. 은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니. 한 달 후 취약계층 의료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0대 독거노인이었어요. 보험이 없어 치료를 미루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지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2달 전 태수를 도왔던 그 마음 그대로였죠. 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은지 씨 덕분이에요. 승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의 노력이죠. 은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내가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 은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퇴요? 아직 젊으신데 이제 승호에게 맡기고 싶어. 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현우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특히 너랑 29년을 놓쳤으니까.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그래, 우리 딸아. 봄날의 어느 주말 온 가족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날씨 참 좋다. 그러게요. 벚꽃도 예쁘고. 은지가 휠체어를 밀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와 승호는 나란히 걸었어요. 네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기서 사진 찍을까? 승호가 벚꽃나무를 가리켰어요. 카메라 앞에 선 네 사람. 은지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영원히 기록되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은지가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날이 없었겠죠. 현우가 동생의 말을 받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날. 승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사람은 따뜻한 봄볕 아래서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석양빛에 물든 공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어요. 노숙자를 도운 작은 선행이 이런 큰 기적을 만들다니.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고. 은지는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그 추운 겨울밤
한 노숙자를 도운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적. 그것이 은지가 배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결혼식 날, 결혼이 성사되려는 그 순간에 개 한 마리가 나타나 그 순간을 방해했다. 그리고 그녀는 믿기 어려운 진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생을 약속하는 날.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앞에 나타난 건 한 마리의 개였다. 신부의 드레스 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개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그녀는 그 개의 눈을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다. 가물가물하게 무언가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개는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의 최고급 호텔 크리스탈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웨딩 마치에 맞춰 일제히 일어났어요.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하은은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레이스 베일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몽롱했죠.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이. 아름다워요. 하은 씨. 옆에서 팔짱을 낀 재혁이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늘 그렇듯 완벽한 미소였죠. 하은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어요. 2년 전 사고 이후로 늘 그래왔죠. 텅 빈 기억의 조각들이 가끔씩 날카롭게 마음을 찔렀죠. 긴장하지 말아요.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재혁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그가 하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주례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은은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하객들의 얼굴이 흐릿했죠. 낯선 사람들 뿐이었죠. 내 가족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재혁은 늘 말했죠.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그래서 자신이 하은을 돌봐왔다고. 신랑 최재혁 씨, 신부 서하은 씨와 평생을 함께 하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재혁의 대답이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하은의 차례였어요. 신부 서하은 씨, 신랑 최재혁 씨와 그때였어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갑자기 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황갈색 털을 가진 진돗개였죠. 개는 미친 듯이 짖으며 하은에게 달려왔어요. 하객들이 소란스럽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개는 이미 하은 앞에 도착했죠. 개가 하은의 드레스 자락을 물고 세게 잡아당겼어요.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드레스가 찢어졌어요. 하은 씨, 괜찮아요? 재혁이 황급히 개를 떼어내려 했지만 개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은과 개의 눈이 마주쳤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렬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따뜻한 오븐의 향기, 손에 묻은 밀가루의 부드러운 감촉, 누군가의 웃음소리. 토리? 하은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개가 꼬리를 흔들며 더욱 신나게 짖었죠. 토리라고? 하은 씨, 이 개를 아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하은은 대답할 수 없었죠.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빵 굽는 냄새, 따뜻한 크루아상,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손길. 하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토리가 하은의 손을 핥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하은 씨, 재혁이 하은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나는 정말 서하은이 맞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말을? 당연히 당신은 서하은이죠. 제가 2년 동안 돌봐온 서하은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이 거짓처럼 들렸어요. 토리가 하은의 찢어진 드레스를 물고 밖으로 끌었어요. 토리야, 어디가? 충동적으로 하은은 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하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혁이 소리쳤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재혁의 부르는 소리도 점점 멀어졌어요.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비가 얼굴을 적셨어요. 웨딩드레스가 빗물에 젖어 무거워졌죠. 하지만 하은은 계속 걸었어요. 토리가 앞장서서 뛰었어요.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죠. 빗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가파른 언덕길이었어요. 숨이 차올랐어요. 하이힐이 미끄러워 걷기 힘들었죠. 하은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토리가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섰어요. 비에 젖은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죠. 달빛, 베이커리?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여기가 어디지? 토리가 문 앞에서 낑낑거렸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녹슨 문고리를 잡았죠.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희미한 빵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죠. 어머, 하은이니?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나를 못 알아보겠니? 순자 할머니잖아.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드디어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은은 혼란스러워 고개를 저었어요. 저를 아세요? 전 기억이. 그래, 알아. 다 알고 있단다. 순자 할머니가 하은의 젖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하은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 저는 대체 누구예요? 여기는 어디고요? 너는 서하은이야. 진짜 서하은. 이 달빛 베이커리의 3대째 제빵사지. 빗소리만이 고요한 베이커리를 가득 채웠어요. 하은은 떨리는 다리로 가게 안으로 한 발 내디뎠어요. 운명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먼지가 자욱한 베이커리 안으로 들어서자 하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희미한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어둠 속에서 순자 할머니가 낡은 전등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가게를 비췄어요. 텅 빈 진열대와 먼지 쌓인 오븐이 보였죠. 폐업한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여기서 일했나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내가 이 달빛 베이커리의 주인이었지. 3대째 제빵사였어. 할머니가 카운터 뒤로 가서 먼지 쌓인 액자를 가져왔어요. 사진 속엔 밝게 웃는 젊은 여성이 있었죠. 하은은 숨이 막혔어요. 그건 분명 자신이었죠. 이게 나예요? 그래. 2년 전 사고가 나기 전에 너야.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토리가 하은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사고요?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였어. 내가 중요한 서류를 들고 어디론가 가던 중에.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빗길, 미끄러지는 타이어, 충돌하는 소리.
하은이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무리하지 마.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토리가 걱정스럽게 낑낑거렸죠. 할머니, 최재혁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나쁜 놈. 내 기억을 이용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 놈은 이 땅을 노리고 있었어. 여기가 곧 대규모 개발 지역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 하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믿고 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건가요? 그래. 네가 기억을 잃은 틈을 타서 널 데려갔어. 마치 널 구해준 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2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실은 오빠는요? 제 가족은 정말 다 준호는 살아있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하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오빠가 살아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숨어 있어. 최재혁 그 놈 때문에. 할머니가 주방으로 하은을 데려갔어요. 낡은 작업대 위에는 먼지 쌓인 조리 도구들이 있었죠. 여기서 너와 준호가 함께 일했지. 넌 빵을 만들고 준호는 건축 설계를 하면서. 하은이 작업대에 손을 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밀가루를 만지는 손길, 반죽을 치대는 동작,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손은 기억해. 네가 매일 했던 일을. 순자 할머니가 오래된 레시피북을 꺼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이건 너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레시피란다. 하은이 책장을 넘기다가 멈췄어요. 한 페이지에 이상한 표시들이 있었어요. 이건 뭔가 다른데요? 자세히 보니 레시피 사이사이에 숫자와 기호가 숨겨져 있었죠. 마치 암호처럼. 준호가 남긴 거야. 최재혁 그 놈의 비리를 밝힐 증거를 숨겨둔 거지. 오빠가요? 그래. 준호는 최재혁 그룹의 불법 재개발 계획을 알아냈어.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순자 할머니의 말이 끊겼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효모 배양법 사이에 숨겨진 좌표, 크루아상 레시피에 적힌 날짜들,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어요. 지하실에 뭔가 있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하실? 거긴 몇 년째 잠겨 있는데. 하은은 본능적으로 카운터 뒤쪽으로 갔어요. 먼지 쌓인 카펫을 걷어내자 나무 문이 나타났죠. 여기에요. 기억나요? 토리가 신나게 짖었어요. 하은이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죠.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작업실이 나타났어요. 벽면 가득 서류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이게 오빠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제역 그룹의 비리, 불법 토지 매입, 주민들을 협박한 증거, 모든 게 여기 있었죠. 하은아, 이걸 보렴. 순자 할머니가 벽에 붙은 신문 기사를 가리켰어요. 달빛 베이커리 소유주 실종, 교통사고 추정. 내가 사고를 당한 날,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전달하러 가던 중이었어.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그럼 제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역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하은이 작업대로 돌아왔어요. 무의식적으로 밀가루를 꺼내 반죽을 시작했어요.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죠. 밀가루와 버터, 소금과 이스트. 익숙한 동작들이 되살아났어요.
내가 만들던 특별한 크로아상. 반죽을 접고 펴고 버터를 넣고 다시 접고 복잡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토리가 꼬리를 흔들며 옆에서 지켜봤죠. 마치 예전처럼. 토리는 이 크로아상을 좋아했어. 내가 특별히 만든 걸 매일 먹었지. 순자 할머니의 말에 하은이 토리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죠. 그래서 날 찾아온 거구나. 내 냄새를 기억하고. 토리가 하은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그 감촉에 하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어떡할 생각이니? 순자 할머니의 물음에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오빠가 모은 증거로 최재혁의 정체를 폭로할 거예요. 젖은 웨딩드레스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은의 눈빛은 단호했죠. 그리고 이 베이커리를 다시 열 거예요. 우리 가족의 터전을 되찾아야 해요. 오븐에서 크루아상 굽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2년 만에 달빛 베이커리에 생기가 돌았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하은의 마음속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지하 작업실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하은은 벽에 붙은 수많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준호가 남긴 흔적들이었죠. 오빠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모았다니. 순자 할머니가 먼지 쌓인 책상을 가리켰어요. 준호는 건축 설계사였어. 최재혁 그룹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그들의 비리를 알게 된 거지. 하은이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멈췄어요. 한 장의 설계도가 눈에 띄었어요. 이건 우리 동네 지도예요.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있었죠. 달빛 베이커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 지역이야. 이 일대가 모두 초고층 빌딩 단지로 바뀔 예정이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은은 숨이 막혔죠. 그럼 우리 베이커리도. 그래. 철거 대상이었지. 하지만 내가 절대 팔지 않았어. 서류를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주민들을 협박한 녹취록, 뇌물수수 증거, 불법 토지 매입 서류들. 이건 범죄예요. 명백한 범죄. 하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진 속엔 준호와 한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죠. 이분은 누구예요? 한성민 교수야. 준호의 대학 은사님이지. 도시 계획 전문가셔. 순자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하은은 사진 뒷면을 봤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한 교수님께. 한 교수님이 뭔가 아실 거예요. 하은이 다시 레시피북으로 돌아갔어요. 특별한 효모 배양법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온도 28도, 습도 75%. 이건 효모 배양 조건이 아니에요. 숫자들을 조합해보니 하나의 주소가 나타났어요. 서울시 종로구. 이건 대학교 주소예요. 한 교수님 연구실이야. 준호가 그곳에 뭔가를 숨겨뒀나 봐. 토리가 갑자기 으르렁거렸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오고 있어요. 하은이 숨을 죽였어요. 무거운 발걸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차가운 목소리. 재혁이었죠. 하은 씨, 이제 그만 돌아가요.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앞을 막았어요. 이 나쁜 놈. 감히 여기와? 할머니는 비켜주세요. 하은 씨는 제 약혼자예요. 재혁의 목소리엔 위협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짓말. 당신이 날 속였어요. 내 기억을 이용해서. 기억? 무슨 기억이요?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잖아요. 재혁이 비웃었어요.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다 알아요.
당신이 우리 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도 오빠를 없애려 했다는 것도. 순간 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안다는 거죠? 이 모든 증거를요. 하은이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어요.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걸 내놔요. 당장. 재혁이 다가왔어요. 토리가 사납게 짖으며 그를 막았죠. 물러서요. 하은이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이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데. 2년 동안 정성을 다해 돌봤잖아요.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요. 하은의 외침이 지하실에 울렸어요. 재혁이 한 발 더 다가왔죠. 거짓?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땅 때문이었지만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나와 오빠를 이용했어요. 준호, 그 녀석은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재혁이 말을 멈췄어요. 하은의 눈이 커졌죠. 그래서 뭐요? 오빠를 어떻게 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재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걱정 마요. 살아있어요. 아직은. 하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 악마 같은 놈. 조용히 하세요. 하은 씨, 그 서류를 내게 주면 준호도 무사할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하은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싫어요. 이건 검찰에 넘길 거예요. 그럼 준호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재혁의 위협에 하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빠의 안전이 걱정됐죠. 그때 순자 할머니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굴복하면 안 돼. 준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용기가 생겼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는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나도 그래야 해요. 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후회할 거예요. 그가 하은에게 달려들었어요. 토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의 다리를 물었죠. 재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그 틈을 타 하은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하은 씨, 멈춰요. 재혁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죠. 베이커리를 빠져나온 하은은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서류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슴에 품었어요. 한 교수님을 찾아가야 해. 순자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따라왔어요. 하은아, 이걸 타고 가. 낡은 자전거를 가리켰죠. 하은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할머니는요? 난 여기서 그놈을 막을게. 어서 가. 토리가 하은 곁으로 달려왔어요. 같이 가겠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죠. 토리야, 할머니를 지켜줘. 하은이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페달을 힘차게 밟았죠.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하은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종로구 대학가로 향하는 길. 가슴 속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진실의 무게였죠. 오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해줄게. 하은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대학 건물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빗속을 달리던 하은은 대학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한 교수님, 계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봤죠. 누구시죠? 저는 서하은이에요. 서준호의 동생입니다. 한성민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하은이? 정말 하은이야? 교수가 급히 하은을 안으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연구실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준호가 너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 시간이 없어요. 이걸 봐주세요. 하은이 비닐봉지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한 교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건 준호가 모은 증거들이군.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서류를 넘기던 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USB가 필요해. 준호가 내게 맡긴 게 있어.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낸 교수가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죠. 이건 최재혁 그룹의 모든 비리 자료야. 준호가 목숨 걸고 모은 거지. 하은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은 거예요. 이태준 검사를 알아요. 그에게 이걸 전달하면 그때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 교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봤죠. 누군가 온다. 어서 숨어. 하은이 책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한 교수님. 재혁의 부하들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죠. 무슨 일입니까? 한 교수가 태연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하은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왔죠? 모르는 일이요. 난 혼자 있었어. 남자들이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하은은 숨을 죽였죠. 그때 컴퓨터 화면이 남자들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뭡니까? 학생들 과제물이요. 하지만 남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죠. 이건 압수하겠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어. 한 교수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 하나가 교수의 멱살을 잡았죠. 노인네 괜히 나서지 마시죠. 그 순간 하은이 튀어나왔어요. 그만해요. 남자들이 하은을 발견하고 씩 웃었어요. 찾았다.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은이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들이 다가왔죠. 얌전히 따라와. 힘들게 하지 말고. 싫어요. 나요. 하은이 저항했지만 남자들은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하은아. 한 교수가 막으려 했지만 나머지 남자가 그를 밀쳐냈어요. 하은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교수님. 이태준 검사님께 전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검은 차에 태워진 하은은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죠. 한참 후 하은은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재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와요, 하은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죠. 날 가둬둔다고 진실이 묻히지는 않아요. 진실. 무슨 진실이요? 재혁이 비웃었어요. 그의 손에는 한 교수에게서 빼앗은 USB가 있었죠. 이걸 말하는 건가요? USB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부쉈어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이제 증거는 없어요. 당신의 망상뿐이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빠는 어디 있어요? 준호, 걱정 마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재혁이 하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죠. 이제 그만 항복해요. 우리 결혼식이나 마저 하죠. 싫어요. 절대로. 하은이 소리쳤어요. 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방문이 잠겼어요. 하은은 갇힌 새가 되었죠. 그 시각 달빛 베이커리에서는 순자 할머니와 토리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어떻게 됐을까?
토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문 앞을 서성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달빛 베이커리 3대 주인 서하은이 납치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과 함께 하은의 사진을 올렸어요. 곧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하은이요? 우리 단골 빵집 사장님이잖아. 헐, 무슨 일이에요? 신고했나요? 순자 할머니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베이커리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은이 소식 들었어요. 젊은 손님부터 나이 든 단골까지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였어요. 최재혁이란 놈이 하은이를 납치했어. 우리가 구해야 해.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한 청년이 나섰어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 혹시 최재혁 그룹 건물 위치 아는 사람?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정보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본사는 강남에 있어요. 펜트하우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토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았죠. 토리야, 하은이 냄새를 찾을 수 있니? 순자 할머니가 하은의 앞치마를 토리에게 맡겼어요. 토리는 킁킁거리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토리를 따라가자.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섰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한편 펜트하우스에 갇힌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누가 날 구해줄까? 아무도 모를 텐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리, 착각일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펜트하우스에서 강제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새로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죠. 이번엔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죠. 하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익숙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의 눈이 번쩍 뜨였죠. 펜트하우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토리가 뛰어들어왔고 뒤이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하은아,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베이커리 단골 손님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어떻게 여길? 재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시민의 힘을 얕보지 마라. 한 청년이 외쳤어요.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지금 이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어요. 수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은은 그 틈을 타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죠. 하은아, 괜찮니? 순자 할머니가 하은을 꼭 안았어요. 따뜻한 품에서 하은의 눈물이 터져 나왔죠.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때 누군가가 앞으로 나섰어요. 재혁의 비서 윤대성이었어요. 더는 못 참겠습니다. 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혁이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윤대성,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대성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죠. 이건 재혁 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입니다. 불법 토지 매입, 주민 협박, 심지어 닥쳐. 재혁이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막아섰죠. 진실을 밝혀라. 더 이상의 거짓은 없다. 시민들의 함성이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어요. 대성이 계속 말했어요. 서준호 씨는 지금 경기도의 한 창고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둔 장소예요. 하은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오빠가 정말 살아있어요? 네.
하지만 많이 다쳤어요. 빨리 구해야 합니다.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빵 굽던 새벽, 오빠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날의 사고. 다 기억나요. 하은이 중얼거렸어요. 눈빛이 또렷해졌죠. 난 서하은이에요. 달빛 베이커리의 주인이고 서준호의 동생이에요. 하은이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재혁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최재혁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음모야. 다 거짓말이야. 재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에 연행되는 그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하은은 대성에게 달려갔어요. 오빠가 있는 곳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토리가 앞장서서 뛰었죠. 1시간 후 경기도의 한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죠. 오빠. 하은이 달려갔어요. 구석에 쓰러져 있던 준호가 고개를 들었죠. 하은이니? 오빠.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남매가 눈물 속에서 재회했어요. 준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죠. 미안해, 하은아. 너까지 위험에 빠뜨려서. 아니야, 오빠. 우리가 이겼어. 진실이 밝혀졌어.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준호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동안 하은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날 저녁 뉴스는 최재혁 그룹의 비리로 가득했어요. 최재혁 그룹 회장 구속 수감. 시민들의 용기가 만든 기적. 달빛 베이커리 정의의 상징으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대성의 증언과 시민들이 모은 증거로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었죠. 일주일 후 하은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준호를 찾아갔어요. 오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 베이커리를 다시 열어야지.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봄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순자 할머니와 토리도 함께였어요. 토리는 준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토리야, 고마워. 네가 하은이를 찾아줬구나. 준호가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토리는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했죠. SNS에는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달빛 베이커리 응원해요. 하은 씨 용기에 감동했어요. 빨리 다시 문 열어주세요. 빵 먹고 싶어요. 하은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꼈죠. 우리 베이커리는 단순한 빵집이 아니었어.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동네의 따뜻한 쉼터였지.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비였죠. 6개월 후 이른 새벽, 달빛 베이커리에 불이 켜졌어요. 하은은 새하얀 유니폼을 입고 오븐 앞에 서 있었죠. 오늘이 재개장 날이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어요. 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하은아, 준비됐어? 응, 오빠. 이제 시작이야.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재혁이 구속된 후 베이커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하지만 그건 하은과 준호만의 힘이 아니었죠. 하은아, 페인트 가져왔어. 저희도 타일 작업 도와드릴게요.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베이커리 복구를 도왔어요. 매일같이 누군가가 찾아와 손을 보탰죠. 이 베이커리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야. 하은 씨가 우리를 위해 싸웠잖아.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어요. 낡은 베이커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하은은 반죽을 시작했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죠. 밀가루와 물, 이스트와 소금. 단순한 재료들이 마법처럼 변해갔어요. 토리야, 이리 와. 늙은 토리가 느릿느릿 다가왔어요. 털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넌 정말 우리 가족이야. 영웅이고. 하은이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토리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죠. 순자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화분이 들려 있었죠. 개업 선물이야.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하은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품에서 가족의 정을 느꼈죠. 하은아, 특별한 빵은 준비했니? 준호가 물었어요. 하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희망의 조각이야. 우리가 함께 만든 레시피지. 그 빵은 특별했어요. 단순한 빵이 아니었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빵이었어요.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쓸 거야. 좋은 생각이야.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남매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부모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늘 마음속에 살아 있었죠. 오전 6시. 첫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와, 드디어 문을 열었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모두가 달빛 베이커리의 재개장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어서 오세요. 달빛 베이커리입니다. 하은의 인사에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첫 번째 빵이 팔렸어요. 따뜻한 크루아상이었죠. 맛있어요. 역시 하은 씨 빵이에요. 손님의 감탄에 하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던가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빵은 금세 동이 났죠. 대박이야. 첫날부터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준호가 감격스러워했어요. 하은도 믿기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날 하은을 구하러 왔던 시민들이었죠. 축하해요, 하은 씨. 우리가 응원할게요. 다들 축하 선물을 들고 왔어요. 꽃다발, 화분, 손편지.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들이었죠. 모두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하은의 말이 목에 걸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울지 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하은을 토닥였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밤이 깊어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게엔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하은은 정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토리가 옆으로 다가왔죠. 토리야, 피곤하지? 늙은 개는 하은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어요. 따뜻한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좋은 냄새지? 우리가 만든 빵 냄새야. 토리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편안해 보였죠. 마치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토리야. 하은이 토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던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토리는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좋아하는 빵 냄새에 둘러싸여. 하은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함께였죠. 고마워, 토리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하은은 새로운 간판을 달았어요. 토리의 빵집, 달빛 베이커리. 토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충직한 친구이자 가족으로서.
한 달 후 이른 새벽, 하은은 여전히 오븐 앞에 서 있었어요. 첫 번째 빵이 구워졌습니다. 황금빛 크루아상이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벌써 일어났네? 응. 빵은 기다려주지 않잖아. 남매는 미소를 나눴어요. 순자 할머니도 들어왔죠. 오늘은 뭘 만들 거니? 희망을 만들 거예요. 하은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마치 희망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 이제 문을 열자. 하은이 문을 열었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토리의 빵집에 또 하루가 밝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은과 같이 진실을 마주할 때 좌절하거나 주저앉기보다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그 용기를 기다려주는 존재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에 마음이 만져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를 보고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